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국 날씨를 잠깐 체크해 봤거든요. 온도가 계속해서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몸도 움츠리게 되고 또 야외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셔서 좀 운동도 하시고요. 힘차게 이번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녹화 진행하고요. 편집하고 업로딩 한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한 바퀴 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추워진 겨울에 보내드리는 1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도 좀 쌀쌀해졌습니다. 무려 9주간이나 지속됐던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 상승 랠리가 드디어 마감이 됐거든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9주 동안 연속으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랠리를 만들어냈던 것이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닷컴의 S&P 500대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슈머 디펜시브,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섹터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를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이 아래쪽에 왼쪽을 보시면요. 뱅크, 즉 금융주 역시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종목도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쪽에 왼쪽을 보시면요.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 많이 발견되는 테크 섹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테크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랗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5.31% 하락했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6.41, 브로드컴 마이너스 6.51, 테슬라가 6.20%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테크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낸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올라간 종목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은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 추세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P 500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79%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3.81%나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은 모빌아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아이가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오픈도가 마이너스 19.08, 리비안 마이너스 18.67, 업스타트 마이너스 18.65, 인바이테 마이너스 17.74, 소파이 마이너스 17.39, 솔라 엣지 마이너스 14.98, 나비타스 마이너스 14.13, 추이 마이너스 13.54, 블록 마이너스 13.43, 인페이지 에너지 마이너스 12.68, 코인베이스 11.47%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소파이가 17.3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14.13, 온셈이 마이너스 9.37, 인피니언 마이너스 8.36, 팔란티어 마이너스 6.93, 우버 마이너스 6.48, 테슬라 마이너스 4.42, 아마존 마이너스 4.41, TSMC 마이너스 4.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20, 엔비디아 0.86% 떨어졌습니다. 반면 딱 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SMCI는 2.7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11% 이상 상승하는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는요. CES라는 연례 행사인데요. CES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ES는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주최하는 대규모의 연례 무역 박람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의 테크 행사로 꼽히고요.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다. CES는요, 전통적으로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개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2024년은 이 CES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PC, TV 이런 것들이 보통 전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CES의 주인공은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인공지능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서 우리 소비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떠한 인공지능의 혁신이 나타날 건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미디움 방송에서도요. CES 행사 이벤트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단면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미디움 방송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내려가서 목요일을 보시면요. 1월 11일이죠. 오전 8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은요. 이제 다가오는 3월 정도가 되면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플러스 3.9%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목요일 날 발표되는 CPI가 이거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가 아니면 이거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CPI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1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죠. 따라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보고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잡 리포트에는 어떠한 정보가 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잡 리포트에는요. 농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절성이 너무나 짙기 때문이죠. 따라서 농업을 제외하고 계산을 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일자리가 무려 21만 6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요. 시장의 전망치는 17만 7천 명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달 11월 달에는 17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일자리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는지 살펴보면요. 정부 부문에서 무려 5만 2천 개가 추가됐고요. 의료 쪽에서 3만 8천 개, 리저 접객업 4만 개, 사회 지원 부분에서 2만 1천 개, 건설업에서도 1만 7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운수라든지 창고업에서는 2만 3천 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죠. 자, 실업률은요. 전달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3.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3.8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에 비해서 실업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일자리의 증가 추세도 그렇고 실업률도 봐도 그렇고 고용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력 참여율은 62.5%로 전월에 62.8%에서 오히려 하락을 했다. 따라서 지금 일자리 참여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평균 시간당 수입입니다. 임금의 증가치죠. 한 달 전에 비해서 0.4% 임금이 증가했는데요.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는 0.3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비하면 4.1% 평균 수입이 증가했는데요. 예상치는 3.9였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많은 추세로 임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트레이더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기금 선물 가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CME의 페드와치 도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3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은요, 53.6%로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달에 62.3%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참여자들은 금리가 떨어질 확률,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5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호재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설명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디어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CPI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요. 물가가 잡히는 게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데 노동시장이 강력하다. 이거는 우리가 호재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 만약에 CPI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 얘기는 물가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는다.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가 다시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운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보고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된 CPI가 어떠한 컴비네이션을 보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협력사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방통위의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팔란티어에 두 가지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팔란티어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두 가지의 배드 뉴스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금요일날 개장 전부터 이미 4% 하락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를 둘러싼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회사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브렌트 틸이고요. 브렌트 틸이라는 전문가는 고객들한테 보낸 투자 노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펀드멘탈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앞으로 미래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명확한 수익화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AI에 대한 열기에 따라서 즉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 모멘텀에 힘입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빨리 주가가 앞서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팬이다. 팔란티어의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보급률은 굉장히 낮고 규모가 커다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틸은요,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13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16달러 정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13달러까지 떨어진다면 한 18% 이상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잠재력은 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아마도 매출의 상승이 생각보다는 더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페이지로 와서 성장률을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팔란티어의 매출은 16.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9.88% 정도 지금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5년 평균은 31% 그리고 29%잖아요. 따라서 과거 5년 동안 매해 한 30% 정도 매출이 성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매출의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이 3.47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부분에서 다 A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밸류에이션, F학점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퀀트 레이팅 역시도 과거 1년 동안 거의 매수 의견 그리고 강력 매수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팔란티어의 주식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퀀트 스코어도 보유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브렌트틸이라는 전문가도 그렇고요. 퀀트 시스템이 주는 평가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관련된 두 번째 악재는요. 몇 주 전에 발표됐던 영국의 NHS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NHS가 팔란티어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내셔널 헬스 서비스, 우리가 줄여서 NHS라고 부르죠. 자, 이 NHS와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요, 자사가 구축하고 있는 환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이는 잠재적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NH 입찰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팔란티어는요. 디지털 마케팅 대항사와 계약을 맺고 컨텐츠 유명 인사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때 팔란티어가 이 계약을 따낸 다음에 많은 시민단체에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민감한 그 개인들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NHS인데 팔란티어라는 미국의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비판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러한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를 하이어했다, 고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법률 비영리 단체인 굿로 프로젝트가 등장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는 팔란티어 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비영리 단체인 굿로 프로젝트가 입수해서 블룸버그와 공유한 커뮤니케이션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따르면요. 이 홍보물, 즉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이 컨텐츠 유명 인사들한테 나누어준 홍보물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영국 언론에 보도된 일부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팔란티어가 영국의 NHS와 이 홍보 캠페인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말에 업데이트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팔란티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NHS의 계약에 대한 언론 발표를 하거나 마케팅 캠페인에서 NHS를 언급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NHS는 공급업체의 잠재적인 계약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계약 위반 가능성은요. 영국의 NHS의 관계에 대해서 환자 옹호 단체들이 개인 의료 데이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요. 불안정한 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팔란티어는요. 엑센투어라는 기업과 함께 NHS 환자 데이터 시스템 정비 계약에 입찰
유찰을 했고요. 계약에 따라서 3억 3천만 파운드, 즉 4억 1,900만 달러 정도를 받아서 이른바 연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티 팔란티어 굿로 프로젝트는요, 지난 수개월 동안 팔란티어 그리고 NHS 잉글랜드가 어떻게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병원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감지하면서 리소스에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단체는요, 팔란티어를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가장 교활한 회사라고 묘사했고요. 플랫폼이 환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수명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연 이 팔란티어 계약 조건 위반 조사 착수 결과 만약에 좀 계약이 위반됐다, 그래서 뭐 이 계약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주주 입장에서는요, 잘 이번 건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두 개의 뉴스입니다. 안타깝게도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 뉴스도 모두 악재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은 미국의 미디어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보다는 한국의 언론에서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한국경제TV에서 일론 머스크가 마약까지 손댔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연합뉴스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론 머스크 마약 복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TV조선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일론 머스크 마약 복용 의혹 제기, MBN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일론 머스크 LSD 등 마약을 상습 복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YTN이죠. 일론 머스크 또 마약 의혹 즉각 부인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SBS 일론 머스크 마약 복용 의혹 제기, 머스크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JTBC도 마찬가지죠. 월스트리트저널 일론 머스크 마약 의혹 제기, 머스크는 부인. MBC도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엑스터시 등 마약 투약 의혹, 머스크는 부인했다. 밑에 보시면 SBS죠. 테슬라 중국에서 162만 대나 리콜을 진행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마약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정말 많은 한국의 매체에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마약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에 들어가서 이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바로 원본입니다. 원본의 제목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 has used illegal drugs, warning leaders at Tesla and SpaceX라고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불법 약물 사용이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리더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A4 용지로 5장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긴 기사인데요. 내용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회사 임원, 이사진 일부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소, 즉 마약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가 약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감독하는 6개의 회사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자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마약 사용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는 종종 전 세계의 비공개 파티에서 참석자들이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휴대폰을 포기하고 입장하는 파티에서요. LSD, 코카인, 엑스터시 그리고 환각버섯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죠. 그리고 환각제와 유사한 케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머스크와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의 마약 사용, 특히 케타민의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건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만약에 건강을 해치지 않더라도 그의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 사용은 연방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머스크는 회사 가치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유한 1조 달러의 자산 그리고 수만 개의 일자리,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에 따르면 전 테슬라 이사 중에 한 명인 린다 존슨 라이스는요. 머스크의 불안정인 행동 그리고 그의 약물 복용에 대한 우려로 2019년에 테슬라의 이사회에 재선되는 것을 포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따라서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기사가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머스크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정기적으로 무작위 약물 검사를 받고 있으며 단 한 번도 검사에 불합격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고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기사라는 게, 즉 뉴스라는 것은요. 원래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이 뉴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뉴스는 그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 몇 년간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혹, 여기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손상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다소 악의가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테슬라 관련된 두 번째 악재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오토파일럿 충돌 위험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한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요. 성명을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 수입 프리미엄 모델을 포함해서 2014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생산된 무려 16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무선 소프트웨어 수정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리콜이라고 해서 뭐 정비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러한 업데이트를 리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 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오용하여 충돌 위험을 높이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요.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리콜의 재판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따라서 무려 200만 대가 넘어가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재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지금 발전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디까지나 여기저기 수정사항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고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향상을 할 텐데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리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한 BYD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BYD는요. 지난 12월 달에 마감된 4분기 실적에서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보다 많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BYD는 어떤 기업이고 어떠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30년 가까이 된 이 회사는 2023년 자동차 총 생산량에서 테슬라를 제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가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테슬라의 주가는 약 2배 정도 올랐죠. 근데 BYD는요, 10%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을 최근 들어서 보여왔다.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지난 9월 달이 돼서야 BYD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준 등급이 아웃퍼폼 매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359 홍콩 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YD의 주가가
359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대되는 상승률은 70%에 달한다. 따라서 굉장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BYD의 주가가 지난 1년간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과연 이거는 줍줍의 기회인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많은 신생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1년간 100% 이상 상승한 걸 생각하면 지나치게 BYD의 주가만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BYD의 주식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BYD의 주식을 조금씩 줄인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스노우볼 캐피탈의 CEO인 테일러 오간이라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요. BYD 같은 경우는 지금 개척하고 있는 시장이 브라질입니다. 따라서 브라질 같은 아니면 동남아 쪽에 진출하고 있는데 주가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르웨이 같은 유럽 쪽에서 지금 존재감이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을 모두 다루는 금융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BYD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애널리스트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BYD는요. 홍콩 주식시장 그리고 중국 본토의 선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회사는 주로 중국에서 승용차를 판매하고 있고요. 동남아라든지 유럽과 같은 지역으로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와 대조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요 시장이 미국이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요. 전체 매출의 20%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 많은 확장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자, 다음으로 BYD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BYD입니다. BYD는 배터리로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BYD였거든요. 자, 그래서 배터리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선전 외곽에 거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가의 자동차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차량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오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BYD도 사람들이 BYD가 에너지 회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드디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BYD가 자체 광전지도 만들고 자체 인버터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BYD는요. 본질적으로 로밍 배터리인 전기 버스도 만든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로밍 배터리란 얘기가 왜 나오느냐요. 움직이는 배터리란 얘기죠. 따라서 전기 버스에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25년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 BYD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줍줍을 해라.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CLSA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샤오팽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1월 2일 보고서에서 BYD의 고급 모델이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BYD가 마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BYD는 참고로요. 마진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BYD의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을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이 19.43%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 5년의 평균은 16.3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3% 정도 포인트 지금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밑에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5%가 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넷인컴 마진 역시도 지난 5년 평균은 2.3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CLSA의 추정치는 지금 2024년 자동차 판매량을 400만 대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약세 수익성 예측에 대한 컨센서스가 곧 수정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 예측이 조금 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CLSA의 목표 주가 BY에 대한 목표 주가는 310 홍콩 달러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자, 기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노무라고요. 노무라라는 투자 기관에서 중국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조엘 잉이 등장하는데요. 조엘 잉의 의견에 따르면 BYD의 목표 주가는 382다. 굉장히 높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샤오미가 드디어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샤오미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 BYD다. CATL 그리고 BYD 두 개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BYD 주식은요. 차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터리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1월 8일 월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은 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